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아, 데이터 큐레이터.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두 분 다 뭐 태풍에 큰 영향 피해는 없으셨죠? 뭐 조금 창문에 물 새는 정도지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저는 큰 피해는 보지 뭐, 않았습니다. 네, 저도 괜찮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그 흰남노가 이렇게 지나가자마자는 인명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네, 맞습니다. 그 6명이 실종됐다 그러는데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혼자 사셨던 분들은 이 소식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죠? 예,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포항에 있는 아파트죠. 이제 많이들 보도로 보셨을 텐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천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비가 많이 와서 흰남노 영향으로 천이 이제 좀 범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잠겼는데 그 잠기는 과정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거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9명이 이제 거기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2명은 천장하고 배관 사이에서 버텨서 그 2분은 이제 생존하셨는데 7분은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이제 구조가 되시고 결국 이제 사망을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다솜 소장님? 네, 빅데이터상의 반응 살펴보시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태풍 흰남노라는 단어가 이제 언론 기사와 SNS 등에서 27만 건 넘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량은 약 11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제 비교해 보시면 흰남노의 총 정보량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흰남노와 함께 쓰인 단어 연관어 중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단어 살펴보시면 1위는 사전, 2위는 사전이요? 네, 사전입니다. 사전에 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 사전 피해 예방. 그리고 2위는 현장, 3위는 최소화 이제 등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결국 철저한 현장 검증과 이제 사전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주문했던 이제 정부의 노력이 언론 등에 좀 많이 보도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신속한 대처를 당부하고 또 현장에서 비상근무, 뭐 철야근무 등을 한 것이 언론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퍼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 포항에서 이제 실종자 가운데 이제 생존자가 또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지하 주차장, 포항시 등도 이제 급상승 연관어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 관련 빅데이터는요, 지난번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 비교해보는 것이 조금 데이터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번 수도권 집중호우 기간 일주일 동안 이제 폭우라는 단어가 19만 2천 건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더 확연한 차이는 연관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급상승 연관어가 1위가 서초, 2위가 강남, 뭐 4위 동작구, 5위 관악구 등 이제 피해 지역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뭐 도로 침수, 침수 차량, 물폭탄 등의 피해 관련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였다면 그리고 당시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급상승 연관어 6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뭐 의미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대통령실에 머물지 않고 이제 퇴근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폭우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은 것인지 이번 태풍 때는 달라진 대응을 보여준 것이 이제 빅데이터 조사상에서 드러났다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있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출퇴근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포항 문제 방재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데이터 상에 드러난 흐름이나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제 좀 지방에 있는 어떤 이재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태풍이 이제 수도권을 직격하고 뭐 이런 피해가 벌어졌으면 또 다른 여론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그거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안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서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거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방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남에도 있고 수도권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경우에, 물이 찰 위기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먼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물을 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상에. 그런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여기는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차수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수벽 맞아요. 네, 물이 차수벽이죠. 예. 넘어올 것 같으면은 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벽이나 이런 것들. 강남에서도 지난번 한 그 빌딩에서 그것이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강남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 비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강남역 사고. 침수되고 이런 데인데, 차수벽이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용적률이나 이런 데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이 차수벽을 세우면은 그런 데서 이제 좀 유인책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차수벽이 있더라도 훨씬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천변이라든지 낮은 저지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국민의힘 오늘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을 지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대위가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우리 김다숙 조장님, 이 여권 관련 SNS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빅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대위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비대위의 총 언급량은요 2만 3천 건 정도였습니다. 이제 비대위와 함께 쓰인 급상승 연관어 살펴보면, 이제 급상승 연관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비대위라는 단어랑 평상시에 꾸준하게 쓰이는 연관어가 아니라요, 이번 주에 특별히 사용량이 늘어난 단어를 저희가 급상승 연관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1위 살펴보시면요, 1위 상실이고요. 이제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제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권리로 부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제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라는 이제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라고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뭐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 당 대표로 못 받겠다라는 이제 의도죠. 이 때문에 상실이라는 단어가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이제 2위는 좋은 분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뭐 바로바로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서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는 표현을 했다. 바로 이 좋은 분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도 나왔고요. 네, 이제 또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하겠다. 그래서 거절했던 거, 여기서도 같이 키워드가 이제 산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좋은 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봤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이분 이름이 연관어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최종 거절의 뜻 밝히긴 했지만요. 4위는 강자라는 단어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이제 새 비대위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은 반원법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뭐 물은 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요, 강자라는 단어가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4위, 5위 살펴보시면 뭐 낭만, 도박 이런 단어들도 올라갔는데요. 이제 도박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새 비대위원장 이제 됐어요, 그죠? 근데 박주선 전 의원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홍문표 의원, 가장 최고령 의원 그분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 얘기가 나왔고 특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주선 전 부의장이 이제 예. 유력하다 다들 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좋은 분인데 박주선 부의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 좋은 분이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는 박주선 전 부의장이 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출신도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긴밀하게 어떤 정치적 연관관계를 가져온 그런 활동을 해온 정치인도 아닌데 단지 윤석열 캠프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이제 취임식 준비 이런 것을 이제 담당했다는 그러한 인연인데 당하고는 접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모로 논란이 예상돼서 박주선 의원이 이제 좀 이것을 좀 뭐랄까요 좀 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정진석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른바 이제 친윤 세력의 마청이다. 언론은 이렇게 쓰거든요. 실제로 마청인지는 뭐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언론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부터 충청권의 이제 대망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충청 지역에 대한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인물인 것도 이제 평가도 있고 예.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때 정진석 부의장하고 대립각이 굉장히 강하게 섰지 않습니까? 그때 정진석 부의장이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뭐 육모 방망이 사진 나오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우크라이나 흐름들을 왔을 때.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비대위의 성격은 이준석 전 대표 변수를 뭔가 이렇게 좀 통합적이고 뭔가 뭐 화해를 한다든지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그런 쪽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대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어떻게든 조기 전당대회 국면을 이제 가는 그런 그림의 어떤 비대위원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를 무슨 혁신형 비대위를 연말 지나서 막 내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직책도 있고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 쪽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거세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어제 천하람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박주선 전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활동한 적도 없고 연이 적은데 그 비대위원장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명진 목사님도 새누리당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분도 그렇습니다. 정당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게 당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마 본인들이 다 고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당연히 하겠죠. 지금 한다고 얘기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내일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상임정국위하고 전국위를 연달아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절차적으로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을 이제 추인을 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비대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지난번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가 맞고 예.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인데 또 비대위를 꾸린 것은 가처분이 인용될 때 논리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또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상당한 피로감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가처분의 사나이도 아니고 가처분의 아이콘처럼 지금 돼버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가처분 신청한다, 뭐 법적 대응한다, 어떻게 나올까 이게 수근수근하지만 계속 반복되면은 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법원의 결정이라는 거는 또 그런 여론하고는 또 별개로 법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여의도 언저리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 가처분이나 법적 대응 이외에 별도의 트랙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경찰 출석은 본인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경찰 예.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 징계나 이런 걸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그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인지는 봐야겠는데 정진석 비대위하고의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은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이거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은 할 수가 없어요. 당원이기 때문에. 근데 단 선거에선 철저하게 중립을 해야죠.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근데 선거 중립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당원이기 때문에 당무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좀 이게 조용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이 뒷받침이 되는 거고.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법적으로 볼 때 이제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은 또 그런데 또 정치적 평가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정 관계가 바람직한 거냐. 이 평가의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는 그 부분이겠죠. 글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당무에 개입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최대한 매끄럽고 사람들이 그렇죠. 보기에 매끄러운 게 중요하죠. 무리가 없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정치 경력이 좀 짧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 아마 신경 쓰고 있겠지만 맞습니다. 다소 이제 난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봐야죠. 민주당 관련 키워드 김다솜 소장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급상승 연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통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단어 어디서 나오셨는지 느낌 오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1일 이 대표의 문자를 통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파장 정말 대단했는데요.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와 대책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비판했고요.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한 거 다들 아실 테고요. 2위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죠.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해당 사건을 전담부서에 배정하면서 언론에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이제 3위는 전쟁인데요. 이제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대표 소환을 놓고 여야 모두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휴대폰 화면에서 네. 전쟁입니다라는 단어가 그 비서분이 쓴 그 문자 메시지 읽는 게 잡혔기 때문에 전쟁이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 전쟁 같은 이제 상황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도 이 대표 소환은 마찬가지로 전쟁인데요. 이제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이고 또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단어 많이 쓰였고요. 4위는 서면인데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서면 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이고요. 이제 5위는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검찰이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자 야당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대표를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니까 이제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먼지라는 단어가 이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예. 이거 참 이 단어들을 보면 요새의 상황이 그대로 눈에 보여요. 이거 참 재밌어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 존경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아이고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칭찬을 받아가지고 이거 몸둘 바 모르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양당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다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앞에서 4분 오열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차이는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이 내부가 원인이 돼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쪽은 외부에서 리스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이제 넘어서 공격으로 나가고 있죠. 역습을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떻게 특검법 진짜 어떻게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난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이 국회의 절차를 뚫으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여론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 문제를 거부권하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여사 특검법 처리는 행동 대 행동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권과 윤석열 정권이 좀 김을 좀 빼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나아가서는 특검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조기 정리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 계속 이 절차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국회 난장판과 이런 게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국회가 할 일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양쪽 모두에게 선택지가 있지만 누가 먼저 이 김을 빼느냐의 승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 민심을 앞두고 있는 밥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김 빼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 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문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부를 한다 그래도 다음번에 또 이런 소환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막 그렇게 정신없이 집중이 되면 그 이런 대응이 가능할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는 제가 행동 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행동 대 행동의 한 축은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도 있지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 특검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통보를 한다든지 예. 또는 언론에 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된다든지 예. 수사 상황이 논란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어허. 근데 오히려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변수를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계속 얘기하는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상당한 또 어떤 이 전국 운영의 묘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여러모로 이 혼란상은 계속 되리라 보는 것이죠. 근데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예, 우리 김다솜 소장은 추석 때 뭐 하세요? 저 추석 때 친척들 만나고 이제 제사 치르고 전 부치고 설거지 해야죠 뭐.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냥 성균관에서요. 네. 이 차례상을 좀 더 이제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물어봤느냐? 이 추석 민심 관련 데이터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 것 같은데 두 분은 추석 민심 어느 당에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여야 모두 명절을 앞서서 이제 가족 밥상에 오를 이슈를 선점하고 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해서 민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 이게 먹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매우 의심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승리자가 나올 텐데 사실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해서 맞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석 민심에 오히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반대의 생각도 들고요. 사실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피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지난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다시 한번 더 큰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 국민들께 위로가 되지 않고 정말 짜증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리자 글쎄요. 굳이 뽑자면 무승부일 것 같은데 잘한 쪽이 없기 때문에 승자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모두의 패배인 게 아마 3대 키워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재명, 이준석, 김건희 이렇게 3대 키워드가 그렇죠. 밥상에서 예. 얘기가 되고 그 끝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평가로 끝날 거거든요, 얘기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질 것이고 그 밥상은 상당히 냉랭해지고 불만만 가진 채로 이제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정치가 냉랭한 평가의 대상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우리 정치가 직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추석 밥상에 누구를 올릴 것이냐를 두고 지금 이렇게 이 싸우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외국도 그렇고 원래 정치는 대리전을 하는 건데 문제는 대리로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 정치 싸우는 건데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갑자기. 싸우니까 거기에 저 사람들 왜 싸우지?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참 여러 가지 그런데 추석 때 뭐 하세요? 추석 때는 저는 이제
시사 평론을 하기 위한 생각들을 집에서 아이고 그러면 제가 전부 친다고 했던 저는 뭐 좀 불행하신 거니까 여성이 이렇게 다시 하실래요? 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이버 세상에서 저는 이제 설거지 하고 이래야 되는. 사이버 세상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두 분 다 추석 연휴 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